네, 안녕하세요. 월간 IT 플러스 핀테크 심플 금융의 시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심플 금융이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드릴 세컨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IT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스마트워크 일 잘하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아니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강의는 오늘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끝나게 되지만 다음 달에 또 만날 때까지는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라고 하는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전날에 있는 IT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달에는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소개드리겠습니다. IT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일상생활 속에 IT를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IT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시작이 2018년부터였습니다. 벌써 3년 정도 됐죠. 월간 IT 플러스를 기획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항상 변하죠. 굳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나왔던 이슈가 있으면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해를 하자, 이런 자리였었고요. 아쉽게도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림플러스와 함께 저희가 IT 플러스를 새롭게 만들면서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만날 수 있는 방법, 지금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안내 받으셨겠지만은 2주 정도 기다리셨다가 유튜브에서 IT 플러스 검색해 보시면요, 관련된 내용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 일상 속에서 로봇을 일따라면서 로봇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년 한 번씩 CES라고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CES 2021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는요, 턴백의 정준하 대표님하고 함께 리셀 시장을 읽어보는 기기를 잡았었어요. 리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고 거래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렸었죠. 오늘의 주제는 핀테크입니다. 리셀, 핀테크, 인슈어런스, 사실 모든 것들이 금융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두 명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요즘에 핀테크 그리고 테크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거고요. 팀 윙크의 김영석 대표님을 모시고서 김영석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요즘에 마이데이터가 이슈가 되긴 하는데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 분들은 마이데이터가 뭔지, 도대체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서 대담 형식으로 Q&A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벤트 페이지에 계속해서 Q&A 올릴 수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벤터스를 놓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는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궁금한 것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 라는 분들 계시면은 지난달부터 들으셨던 분들 아시죠? QR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QR코드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스마트폰 열어갖고 잠깐 비춰보시게 되면은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게 되실 겁니다. 오픈 채팅방 비밀번호는 202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I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곳이고, 저 말고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계시다 보니까 강의가 그냥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IT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네트워크다,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기다렸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이 열려져 있고 2020이라는 참여 코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는 본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픈 채팅방의 특징이 들어오신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전에 오고 왔던 대화는 볼 수가 없죠.
이게 뭐 약점이긴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니까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강의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 바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핀테크는 이 뜻을 갖고 있죠.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금융기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멋이 없어요. 근데 핀테크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이 핀테크가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냐? 카카오페이가 2018년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핀테크를 넘어서 테크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핀테크 이제 알겠는데 테크핀은 도대체 뭐냐? 뒤집은 거죠. 금융기술을 기술금융으로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는 우린 빅테크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걸 핀테크라고 할까, 테크핀으로 할까, 아니면 빅테크라고 할까? 흐름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핀테크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되는 쪽이 금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한다면 은행에 대해서 핵심 사업이 먼저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IT가 붙었던 형식이었었어요. 모든 산업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이 중심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이 먼저고 기술적인 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금융을 얻는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IT 기술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 금융 서비스들을 하나씩 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이 했던 것들을 지난 몇 년 사이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굉장히 쉽게 만든 게 장점입니다. 그 시작이 인증에서부터였었죠. 이걸 간편 인증 아니면 심플 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보내는 것들,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결제하는 것들,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들, 그 핵심은 인증부터였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인증할 수 있는 거. 이때부터였었죠. 아이폰 5S 모델이 나오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손가락, 터치 아이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만 대면은 지문이 인식이 되면서 인증할 수 있었던 것들. 이때부터가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했었지만은 약간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으로는 장바구니에 담아 두셔야 되고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다시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됐어요. 이게 언제였느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오늘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죠. Z세대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었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금융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어요. 손가락 클 때 결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죠. 자, 아이폰이 나오면서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많은 기업들이 지문인식 기능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홍채 인식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홍채 인식도 괜찮은 서비스였는데 아쉬운 게 좀 많았었어요. 어떤 게 아쉬웠었느냐? 어차피 스마트폰을 한번 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눈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간편한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문인식으로 굳어졌고 요즘엔 터치 아이디 버튼 없는데요. 예, 갤럭시와 같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초음파 방식으로 뒤에 들어갔죠, 디스플레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얘가 나왔죠.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지문으로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인식을 한다. 우리가 지문으로 인식한다는 거는 손가락만 살짝 올려도 결제가 되고 손가락만 살짝 올려도 돈이 송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면 인식은요? 예, 눈만 마주치면 결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 인식을 해서. 자, 이게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 가로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의 얼굴 정보를 특정 기업한테 주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왜냐면 나의 얼굴에 대한 정보, 내 사진을 찍어서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범죄자들이 하는 일이죠. 어딘가 갇혀있을 때. 우리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근데 앞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죠.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줘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의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써야 되는 금융이나 결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간편할 수 있다라면 사람들이 여기에 수긍을 했었던 거죠. 제일 처음에 아이폰 10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렸었죠. 화면이 좀 이상하다. 위에가 깎여져 있다. 지금은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안면인식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폰 처음 안면인식 기능 들어갔었을 때 금융권에서 이거는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의 문제도 있고 이게 보안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큰 금융권들이 하나씩 빗장을 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됐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번호 안 눌러도 되잖아요, 이제요. 2020년 12월, 작년 12월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이게 사라졌죠. 결제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함에 있어서 가장 불편했었던 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고 공동인증서, 그리고 금융인증서의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죠. 제일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왜냐면 항상 스마트폰을 교체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뭔가 또 설치했었을 때, 새로운 은행에 가입할 때 항상 가입하고 설치하고 이동시켜야 되는 게 인증서였었는데 이제는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거죠. 금융은 점점 쉬워집니다. 내년에도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게 될 텐데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금융인증 센터에 올라온 걸 제가 그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가능한 거냐? 클라우드 방식이죠. 일하는 방식이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었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저장을 한다? 그럼 보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반 정도 사라졌죠. 대부분의 일들이 이미 우린 클라우드를 하고 있어요. 장점들, 플러그인이 없다. 맥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더라. 맥북 유저분들이 엄청나게 반기는 일이죠. 3년 동안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송금 얘기 드릴게요. 심플 송금. 자, 심플 인증을 넘어서 이제는 송금의 시대로 가게 됐죠. 심플 송금, 돈을 쉽게 보낸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낸다. 과거에는 텔레뱅킹이 있었었죠. 전화를 했었어야 했어요. ARS로. 아니면 은행에 가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기입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보냈을 때도 있었어요. ATM기 머신에서 돈을 보낸 적도 있었죠. 지금은요. 그냥 폰으로 간단하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심플 송금이죠. 이 세상을 바꿨었던 첫 번째 회사가 이 회사였었죠. 간편 송금. 이게 토스였습니다. 토스의 과거 모습이에요. 토스가 제일 처음 잘했었고 주력 사업은 간편 송금이었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들어가면 항상 누구한테 돈을 송금할 겁니까? 이것만 물어봤었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는 자산관리 회사로까지 굉장히 커지게 됐죠. 자, 이랬던 토스. 지금은 사실 토스로 송금을 하는 경우보다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거나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손을 들어서 여쭤보게 되는데 토스보다 카카오페이로 돈을 보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카톡으로 대화하다 돈을 보내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토스라는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은 자산관리 서비스로 더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이슈가 하나 더 있죠. 모두가 합니다, 송금을. 누가 또 하고 있느냐? 네이버페이도 이미 간편 송금 기능 들어갔고 심지어 쓰기라고 하는 SSG 쇼핑과 관련된 회사의 서비스들도 쉽게 돈을 송금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돈을 송금한다는 게 금융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엔 결제로 넘어가 볼게요. 심플한 결제의 세상. 가장 많이 쓰는 간편 결제 플랫폼 순위가 바뀌었었죠. 제일 많이 쓰는 간편 결제 1순위 네이버페이입니다. 여러분도 쓰고 계시잖아요. 간편 결제 또 어떤 거 쓰시죠? 카카오페이. 나는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삼성페이. 예전엔 삼성페이를 많이 썼었죠.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만 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합치게 되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 사실 네이버페이는 약간 반칙과 같아요. 삼성페이부터 볼게요. 삼성페이가 제일 잘했었던 점 중에 하나는 지금이야 다 IC 칩 형식으로 결제 방식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긁는 거였었죠. 마그네틱 방식. 마그네틱 방식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IC 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제 단말기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삼성에서 루프페이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게 삼성페이였었죠. 얼마나 편합니까? 갖다 대면 결제가 되잖아요.
삼성페이 초기에는 되게 어색했었어요, 이게. 지금은요,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제 승부처가 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온라인. 가장 전 반칙 같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죠.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하실 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경우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리뷰도 봐야 되니까.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아침에 검색했던 거였는데 노트북만 검색하더라도 옆에 엔페이가 나와요. 엔페이 플러스도 나옵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내가 가진 포인트를 쓸 수 있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쓰는 거죠. 이게 웹 베이스입니다. 모바일로 가면은요, 약간 더 달라져요. 카카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스마트폰에서 쉽게 쇼핑이 가능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선물하기를 쓰죠.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일 때 누군가한테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보내고 싶다. 그냥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게 쉬워졌습니다. 이래서 카카오페이 선물하기 기능이 2010년부터 시작했던 이 서비스가 3조 5천억으로 추정되는 거래액 중에서 3조가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러니까 네이버가 뭐가 들어갔어요? 네이버 페이도 선물하기 기능이 들어갔죠. 나한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을 쓰게 되면은. 그럼 둘 다 포인트를 더 많이 적립을 해줘요. 오프라인 시장은요? 모바일의 시장 그리고 온라인의 시장 이 두 개가 섞어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었었던 건 국내에는 적어도 삼성페이였었죠. 쉬우니까요. 중국은요? 좀 다르죠. 모바일 결제 강국, QR 결제 강국. 중국이죠. 중국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었죠. 음식 같은 걸 길거리에 사 먹을 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됩니다. 이게 이미 3년, 4년 전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QR로 결제하는 세상 3, 4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봤던 거였는데 그때 생각했었죠. 우리나라가 충분히 따라잡을 거다 이거는. 누구보다 빠르니까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됐죠. QR로 결제하세요. 흔히 보는 모습이었죠. 중국에 있는 두 개의 큰 회사가 알리페이가 있고 위챗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리바바 산하의 회사죠. 알리페이. 위챗페이는요. 위챗이죠. 자, 위챗페이의 위챗은 카카오톡이랑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메신저 기반의 금융 서비스. 알리페이는요. 알리바바가 쇼핑몰이고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기반의 거래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알리페이와 비슷한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혹은 쿠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리페이와 비슷한 서비스는 카카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국내 카카오페이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든지 이제는 카카오페이로 쉽게 결제가 가능해요. 저는 메인폰을 아이폰으로 쓰고 있고 삼성폰을 서브로 쓰고 있는데 삼성폰을 두고서 제가 편의점에 가더라도 이젠 괜찮죠. 그냥 스마트폰 내미시면 돼요. QR코드 찍는 게 없다? 그냥 카카오페이 실행하고 난 다음에 결제할게요. 다 결제해주죠.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네이버는요. 하고 있죠. 네이버페이. 자, 네이버페이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로 건 건 작년 가을부터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네이버페이도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해졌죠. 그 전에도 됐었어요. 그 전에는 제로페이가. 지금은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각은 내가 카드를 쓰는 게 더 혜택이 많은 걸까? 아니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걸까?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멤버십 전쟁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금융권도 요즘에 고민이 많죠. 멤버십 전쟁의 첫 번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있죠. 제가 리테일 테크 이야기하면서 한번 설명드렸던 건이었는데 작년에 시작했었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3,000원, 4,000원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을 내게 되면은 뭐를 주냐면 포인트를 더 쌓아줍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네이버 플러스 포인트 적립을 해주니까 제가 지금 11월 달 얘기했었는데 원래 적립이 되는 게 4,000원 적립되는 거였었는데 멤버십 적립을 하게 되면 6,000원이 더 적립이 돼요. 제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이 적립이 됩니다. 남는 장사를 한 거죠. 항상 구독 서비스는 남는 장사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근데 더 주죠.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은 티빙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네이버 컨텐츠 체험팩이라 그래서 웹툰, 영화, 음악 듣기, 네이버 마이박스, 오디오북까지 한꺼번에 꾸러미로 선물을 줍니다. 이거랑 별개의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이러니까 한번 이런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내가 어차피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를 했었어 라는 분들이라면 계속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꿔놓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카카오도 지금 구독 서비스 준비하고 있겠죠. 빅테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금융권들이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더 높은 금리와 이자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 바뀐 것 중에 하나, 은행 앱에서도, 은행 서비스에서도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을 주문할 수 있거나 쿠팡처럼 생필품을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제개혁 샌드박스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뱅킹 빼놓을 수 없겠죠. 금융의 변화 중에 하나, 오픈뱅킹. 은행을 열겠다. 예, 모든 데이터의 공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득을 보는 곳들이 있죠. 일단 소비자분들이에요. 한 곳에 앉아서 나의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돈을 찾으시는 분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자, 지금 카카오뱅크 페이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갖고 왔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증권사도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이 들어왔죠. 그럼 뭐가 들어왔느냐? 이게 들어왔어요. 이번 달부터.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바로 오늘 30일부터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적용이 됐을 겁니다.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페이 혹은 토스와 같은 곳에 미리 충전해 놓으신 금액이 있다라면은 이것도 오픈뱅킹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의 자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엑셀로 관리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기업들이 이걸 왜 하느냐?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가기 위함이죠.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토스뱅크가 베일을 벗었죠?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45초 만에 계좌 개설할 수 있다. 항상 토스는 주식 서비스도 그렇고 무슨 서비스를 새로 만들 때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보죠. 토스의 전략은 원앱 전략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금융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별도의 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앱에서 서비스를 늘려가죠. 이제 9월 달에 출시 예정인 게 토스뱅크인데 이거 역시도 토스 앱에 업데이트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해 보니까 45초 만에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금융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심플 투자. 투자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투자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P2P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크라우드 펀딩하고도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P2P 투자만 보도록 하죠. P2P는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한 개인한테 돈이 남아 있는 개인들이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보다는 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은행보다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더 빠르게 대출이 일어나라. 이 수요자 공급자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던 서비스였었고 2008년의 금융위기 때 더 많이 성장했던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P2P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투자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에 12개월만 투자하게 되면 8% 그리고 9.1%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고 개인한테 대환 대출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상 수익률이 17%에서 15%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의 주식 수익률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은행 금리하고 비교하거나 접근 금리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충분히 높은 거죠.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냐?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또 P2P 사기다. 계속 나왔던 기사입니다. 대표자가 사라졌다. 먹튀했다. 심플 투자가 되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 잘 알지도 모르고 못하고 수익률만 보고서 간편하게 투자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투자를 하기 전에 신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온투법이 발효가 됐죠. 정부에서. 여기에 지금 P2P 회사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난리가 났어요. 90% 회사가 접었습니다. 10%만 남았어요. P2P 업계 절반 문 닫는다 우리나라 나왔던 얘기 했었죠. 1.4조 원 투자금 회수 대란오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이라고 하는 온투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P2P 회사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제대로 통과한 회사가 4곳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들이
8% 랜딧, 피플펀드, 그리고 윙크스톤 파트너스라는 곳들이 있죠.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심사를 받고 빨리빨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본적으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좋아지는 거는 이자 소득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부업으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원래 수익이 나고 나면 25% 정도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게 15.4%까지 줄어들게 돼요. 좋은 거죠. 투자는 3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투업자들은 뭘 해야 되냐? 맡긴 투자금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사의 자금하고 분리하고 보관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 맡겨야 되죠. 이게 원래 당연하게 있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다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토스에서 내렸습니다. 원래 P2P를 제공을 하다가. 왜냐하면 토스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P2P 투자하시는 분들은 P2P 회사 이름을 잘 안 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스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했겠지. 카카오페이에서 한 번 더 승인을 했겠지. 위험하지 않겠지. 그걸 보고 투자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토스는 또 토스뱅크 런칭해야 되거든요. 이거 없어졌죠. 반면에 카카오는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연계 투자라는 이름을 바꿨고 투자 유의사항에 이거는 광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광고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졌죠. 카카오를 믿고 투자했는데 카카오는 사실은 광고했었고 광고를 올려놓은 쇼핑몰과 같다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22시간 전에 올라왔죠. 카카오페이 P2P 투자가 광고냐 중간이냐.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를 했다. 사실상 지금 간편하게 연결시키는 플랫폼이 카카오페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 얘기로 가보죠. 간편한 데는 주식밖에 없죠. 간편 주식 투자. 주식 투자가 심플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업점에 가서 개설을 무조건 했어야 됐고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영업점에 무조건 갔어야 됐죠. 비밀번호를 분실하게 되면 또 영업점을 가야 돼요. 아니면 은행을 갔어야 했습니다. 지금은요. 쉬워졌죠. 펀드 투자. 카카오에서 제공하죠. 카카오페이 펀드 투자라는 게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한국 인덱스 펀드, 건강한 펀드, AI가 관리해주는 걱정 없는 펀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게다가 결제할 때마다 차곡차곡 동전 모으기 펀드라는 생겼죠. 저는 가입을 해놨는데 제가 카카오페이로 1,500원짜리를 결제하게 되면 500원이 남는 돈이라고 가정하고 나서 그거를 펀드에 넣어줍니다. 1년 동안 쓰게 되면 쏠쏠히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느냐. 카카오페이 가입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금융의 분위기가 이런 서비스들 덕분에 쉬워지고 있고 재밌는 금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무게 자체가. 동전 모으기 투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채팅하듯이 설명을 해두죠. 이게 인덱스 펀드야 라는 식으로. 두 번째, 토스증권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2달 정도 전에 런칭했던 토스. 3월달 정도 썼네요. 3월달 런칭했던 토스 증권의 변화. 기존에 했던 증권 플랫폼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기존의 증권 주식 앱을 쓰게 되면 복잡했습니다. 원래 투자는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토스에 들어가 써보게 되면은 바로 보여주죠. 좋아하는 회사를 알려주세요. 관심 종목에 등록하는 거죠. 구매 탑백, 관심 탑백. 지금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이 회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 더 정보를 알려주죠. 3달 전에 알았더라면 수익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토스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2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용어가 없어요. 이거를 다 쉽게 설명하는 걸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주식을 주문을 할 때 현재가 정도만 나오게 돼 있고 원래 복잡하거든요. 시장가, 예정가 쫙 나와야 돼. 그게 없어요. 킨들 차트도 없죠. 차트를 중요시하면서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토스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토스에서 지금 주식 거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이상이 젊은 세대 분들입니다. 쉽거든요. 우리가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토스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쉽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없던 서비스냐?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상장을 준비 중인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회사가 이미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주식을 한 주 선물하는 거 무료로. 한 주 딱 선물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뒤에 주식을 주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사이트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거 역시도 로빈후드에서 먼저 했었던 것들이죠. 주식을 선물하는 걸로 바꿨어요. 바뀌었죠. 제가 오늘 장표에는 빼놨는데 여러분 주식 도시락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게 8월 초까지 판매하는 상품인데 지금 거의 다 팔렸을 겁니다. 이마트에 가시게 되면 주식 도시락이라는 걸 팝니다. 이마트 24에 가면. 그걸 여러분들이 4,000원짜리, 4,800원짜리
도시락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요, 랜덤으로 10개의 종목 중에 주식 하나를 선물로 줘요. 하나증권에서. 자, 이런 식으로 써보게 되면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주식을 자꾸 쉽게 만들고 참여하게 만드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도 나오게 되죠. 너무 쉽게 투자한다는 건 위험성도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이게 지금 종목이죠. 예,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카카오페이가 증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토스 증권에게 많이 뺏겼죠. 그래서 지금 런칭하는 서비스가 원래 안 하기로 했었던 HTS, MT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이제는 카카오페이에서도 할 수 있게 바뀌죠. 하반기부터. 그리고 먼저 런칭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게 온라인 해외 투자 서비스를 먼저 런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도 하반기에 더 많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금융. 제일 많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신문에서 많이 보였을 겁니다. 마이데이터법이 나왔다. 그럼 마이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당신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카카오페이에 이거 이벤트 떴습니다. 자산관리 이즈백이라고 하면서 8월 8일까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산을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금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자동차가 감가상각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걸 한눈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남은 숙제들은 CBDC에 대한 내용들도 있죠.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뛰어들었었죠. 카카오가 사업자로 선정해서 지금 들어가는 플랫폼 중에 하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들. 지난번 메타버스를 이야기했었을 때 설명드렸었던 NFT라고 하는 가상자산. 토스뱅크 9월에 나오는 내용들. 카카오 보험. 인슈런스 설명했을 때 했던 부분이었지만 8월에서 9월에서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단독 보험 서비스가 나오는 것들. 마지막. 그래도 지금 마이데이터가 이슈가 됐는데 자산관리 영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티밍크의 김영석 대표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완전히 또 다른 시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뒤에 Q&A 코너가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석 대표님 모시고 준비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핀테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하고 지금 이제 알자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드리면서 저도 좀 궁금했던 것 있으니까 저희가 좀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고 이벤트스 페이지를 통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지금 이벤트스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이벤트스 쪽으로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질문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마이데이터 활용이 어떤 식인지 궁금했는데 발표 때문에 알게 되셨다는 분이 계시네요. 저도 좀 잘 들었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저도 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중간에 론테크라고 하셨던 점이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네. 요즘 보면은 프로테크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테크가 있는데 제가 론테크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갖고 혹시 이거는 알다에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딴 데 또 사례가 있던 건가요? 일단은 해외에서 썼던 사례들은 있는데 네네. 저희가 쓰고 있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예전에 이제 대출을 평가하는 그런 기술을 미국에서는 론테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대출 쪽에 약간 피벗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직관적으로 기술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출이라는 용어하고 테크라는 용어를 합쳐서 그냥 론테크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제 론테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개념으로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나 대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테크와 같은 개념의 개인의 입장에서 론테크.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론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혁신. 이런 것들을 저희는 론테크라고 봤고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론테크 쪽에서는 이제 용어도 지금 앞서가시는 제 앞에 있는 기업으로 좀 봐야겠네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관리 쪽으로 스타트를 하셨었다가 이쪽으로 바꾸신 이유는 이쪽에 더 승산이 있고 이쪽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셨던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자산 관리라는 서비스를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조금 경쟁이 너무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초기에는 이제 핀테크들만 진입을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융회사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금융회사가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관리를 저희보다 노하우도 많고 훨씬 더 좋은 인력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경쟁의 구도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저희는 이제 신용 관리하는 자산 관리 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용과 가장 밀접한 대출 쪽에 저희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대출 시장을 좀 더 타겟팅하고 대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출 쪽에 좀 집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간에 질문이 하나 나왔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가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떤 것들을 주목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답변으로 하면 될까요? 조금 더 해주실 만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일단은 대기업들과의 경쟁의 구도로 가서는 이거는 어렵다라고 그쵸. 보고요. 저희는 좀 더 집중하고 목적성 앱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대출을 비교한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UX적으로 봤을 때 네 단계, 5단계 정도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원앱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출 고객이 오셔서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비교할 수 있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단순함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특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들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계부 서비스들 많이 나왔었지만 그쵸. 많이 나왔었죠. 처음에는 좀 쓰다가 흐지부지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1,000원짜리를 몇 번 더 썼는지는 관심 없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디테일보다는 직관적인 UX로 고객들의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데 포커스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경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궁금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토스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도 하나로 시작했었거든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시작하고 업계에서 알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넓혀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은 대기업이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영역에서는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핀테크와 테크핀의 차이 궁금하셨던 분 계셨는데 이거는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핀테크에도 메타버스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있죠, 물론. 요즘에 금융권이 제일 관심 있으신 곳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쪽이에요. 왜냐면 메타버스 지난번 편 지금 IT 플러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금융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송금 결제부터 시작해 투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산 관리의 영역에서도 NFT라고 하는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현실 세계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 자산에 대한 것들도 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필요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적용이 되어져 가고 있고 메타버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곤란하신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핀테크 사업을 할 때 전통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시각,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사업에 어려움을 줬던 적이 있을까요? 이건 아마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인 것 같은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은? 일단 저희도 초기에 저희도 지금 제휴된 금융회사가 약 40개 정도 되는데요. 초기에는 사실은 좀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예 시작할 때는 이름도 없으니까 잘 만나주시지 않으셨는데 다행인 거는 뭐 토스라든지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핀테크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이 향후에 성장을 했을 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진 담당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업권에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큰 금융회사들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이신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좀 체감될 정도로 좀 공격적으로 좀 제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될 정도라고 하는 건 만나자고 하면 쉽게 만나주시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예전에는 뭐 대리님들 뵙다가 지금은 뭐 팀장님들 만나고 가끔은 임원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대기업 만나서 얘기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으세요? 왜냐면 스타트업이시고 예.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추구하고 싶은 게 많으신데 예. 괜히 대기업이랑 얘기했었다가 아이디어를 뺏기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스스로도 필터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자. 근데 저희도 그런 확신이 있는 것들은 오픈을 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뭐 비장의 무기라고 사실은 숨겨놔봐야 네네. 결국엔 시장에 누군가는 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실행할 수 있는 팀이 그런 서비스에 선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알다의 비장의 무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스코어링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네네. 저희 규모의 스타트업에서는 상당히 리빙 스코어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차별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기존의 스크래핑 데이터 기반으로 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이 데이터로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변수를 뽑는 것이 사실은 핵심 역량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는 아무래도 트래픽이나 채널의 파워 측면에서는 빅테크나 대기업들을 쫓아가기는 아직은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휴를 통해서 채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휴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저희 앱으로 고객을 모시기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그래서 뭐 지금 저희 제휴사 중에는 삼성증권이라든지 CJ원이라든지 롯데멤버스 이런 대기업의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특화된 고객들이 있는 채널 쪽에 저희 서비스들을 탑재시켜 드리면서 상생하는 구조로 좀 한다는 측면이 저희한테는 조금 차별된 경쟁력이 아닐까.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저희한테는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좀 궁금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보는 시각하고 실제 그 업에 계시는 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준비하시는 건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 마이데이터라고 한다면 단순하거든요. 그냥 나의 데이터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내 데이터가 흩어져 있었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회사에다 내 데이터 앞으로 다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쪽에서 맡기게 되면은 이 마이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나의 자산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딱 여기까지밖에 이해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편리해지는 건가? 도대체 뭐가 편리해지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자산관리 서비스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가지고 긁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이시긴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지금 적용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딱 피부로 느끼기에 이게 좋아졌구나. 네. 일반 대중이 알 수 있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이데이터의 시행 시기가 8월 4일에서 네. 12월 1일로 연기가 좀 됐습니다. 뭐 그 이유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도 있지만 네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정보 제공자라고 불리는 데이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피지사 결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커머스 회사의 네. 커머스 결제 정보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업체에서 API로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의 속도라는 것들이 업체마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중앙에 집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약간 연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시장에는 12월 달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뭐 은행권이나 이런 데 만나 봬도 차별성을 찾아 가져가기가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원천은 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저희만 할 수 있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파자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스크래핑 방식은 예를 들면 데이터 정합성, 오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앱에서 가계부로 연동을 시켜놨는데 데이터가 안 맞는 게. 그렇죠. 약간 틀리죠. 예.
왜냐하면 은행 앱이 변경될 때마다 이 스크래핑 업체들이 그 스크래핑을 해오는 기술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API는 금융기관이나 또는 그런 그 정보 제공 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API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서 훨씬 더 개선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스크래핑하지 못했던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 오늘까지 신청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신청을 하는데 기존의 은행에 뭐 대출을 받거나 계좌 개설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 정보 주체들이 그 동의하에 이 데이터를 긁어와서 증명을 해서 바로 논스톱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편익은 상당히 증대될 것이고요. 근데 초기에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 금융 중개 유통의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마이데이터 특화된 상품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각 플랫폼별로 특색 있는 금융 상품들을 딜리버리 하게 되고 고객들은 자기한테 맞는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뭐 궁금하신 것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정하는 게 여러 군데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5개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좀 확대하는 형태로 왜냐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선택권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관계 당국에서 그런 것들 검토해서 가이드를 최종적으로 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기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쟁이 없으면 말이 안 되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헛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의하게 되면은 그냥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금 하는 은행들이 그냥 마이데이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의 고객으로 유치시키기 위한 아마 그런 경쟁이 하반기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관련된 것들 꼭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 온 것도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신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테크 회사들의 주요한 수익 모델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집니다. 두 질문이 하나 더 있네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뭐 서비스 활성화 시기는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12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은 또 업체들이 준비하게 내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일점인 테크 회사들의 주요한 수익 모델. 일단 테크 회사들은 수익을 보는 것들도 있고 처음부터 아니면 일단은 그 플랫폼 사업이죠. 구독자부터 시작해서 사용자들을 늘리고 난 다음에 서비스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 던지셨던 럼블피싱님 같은 경우에는 론테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관련된 이런 데이터 사업 회사들의 주요한 수익 모델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B2C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 어려우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저희가 이제 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출 중개 사업자로 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을 중개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중개 수수료가 기본적인 B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광고 상품. 근데 이 광고 상품도 그냥 저희가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건 아니고 고객한테 맞는 광고를 타겟팅하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BM들은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BM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업체들도 거의 비슷하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일단 중개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광고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더 정교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마이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들에 대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심사할 때도 제일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금융법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권 또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을 통과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 운영되는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망분리하고
환경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네. 일단은 고객들의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보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가명이나 익명 정보 처리를 해서 저희가 통계적인 자료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보안은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재로 인해서 유출되는 것만 막으면 저희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 3법이 나오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의 데이터가 털렸다 소위 그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 정도가 됐고 얼마 전에도 이슈 하나 있었잖아요. 피콜 관련된 건. 네. 그 건에 대해서 뭐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커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맞습니다. 일단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대신에 이제 보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늘어나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번 받으시고 재평가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예, 상시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 외에도 저희는 지금 ISMSP라는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럼블피시님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저 시간 관계상 이 질문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한 질문 정도 더 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나왔네요. 중신용 신파일러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신용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시는지요. 또한 중신용자도 사실 주부,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부류가 있을 텐데 각각에 대해 다른 접근을 하시는지요. 두 가지 질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사실 구체적으로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주부신 경우에 주부분들은 이제 생활비를 뭐 받아서 쓰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통장 계좌의 모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입금이 되는지 그리고 통장 잔고가 어느 흐름을 보이는지 유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그리고 뭐 계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계좌에 잔고가 0이나 또는 거의 바닥을 쳤을 때가 몇 번 정도 되는지 이런 뭐 예를 들자면 변수들을 뽑아서 이게 전체적인 나중에 그 대출 이자를 갚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검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핵심이네요. 예. 네, 답변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다른 분한테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었는데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요즘에 언제부턴가 토스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신용정보 조회하면은 신용점수에 영향이 안 미쳐지게 되잖아요. 예전에 미쳤었단 말이죠. 이게 왜 바뀐 겁니까? 어떻게? 그게 법률상으로 이제 바뀌어서 신용 조회를 해도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그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이후로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신용 점수를 조회해서 자기 신용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법적인 장치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해지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해서. 자, 오늘 신용대출에 대한 얘기, 대출, 론테크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신용도를 관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팁 좀 줄 수 있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으시면 그리고 떨어지죠. 지금 가지고 계신 대출들은 조금씩 성실하게 갚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두 군데 대출로 갈아타고 그것들을 자꾸 갚음으로 인해서 신용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대출 많으신 분들이 카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사용도 한 전체 한도보다는 한 70% 언더로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좀 도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다 사이트에서 관리 한번 해보시고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희 들어볼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 더 많으신 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출이라는 그 상품, 서비스 자체가 고객들한테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서비스지만 가장 꺼려하는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수면으로 올려서 저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바라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대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정확하게 알고 나한테 맞는 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뭐 시장에 많이 뿌리는 소위 말하는 그 일수 뭐 이런 찌라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 사금융들도 좀 사라질 거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정책금융 안으로 들어와서 안전망 안에서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사실은 돈이 떨어져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좋은 서비스로 인지될 수 있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월간 IT 트렌드 이번 달은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하고 마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론테크를 선구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알다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달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드리세요. 네.